고고학하면 역시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과 그 미라의 저주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미라의 저주,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1922년 11월 6일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하워드 카터, 아마 고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고고학자지만 정작 신분은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굴은요, 카터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를 도와준 귀족 카나본경의 도움으로 조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왕가의 계곡이라는 데가 대부분 다 도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야, 이거 파봤자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어라고 포기했는데, 이 카터하고 카나본만은요, 뭔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특히 투탕카멘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파라오와 가족이 묻혀 있었던 이 왕가의 계곡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다 허탕이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1차 대전까지 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나본경도 야, 이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하자라고 하니까 그때 카터가 이랬습니다. 그럼 반만 더 주세요. 반은 제가 제 돈 털어서 할게요. 어떻게 그 말 듣고 또 안 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다 했는데, 저희 고고학자에게 징크스가 있습니다. 모든 보물은 마지막에 터진다. 꼭 그래요. 꼭 짐 싸놓고 있으면 그때 나온 경우 많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진짜 마지막 트라이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도굴이 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카터가 또 이게 의리가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차분하게 카나본경에게 전보를 칩니다. 카나본경 무엇인가 특별한 게 나왔습니다. 그거 받자마자 카나본경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딸과 함께 11월 18일에 현장에 도착하고요. 11월 26일에 밀봉된 방에 그 봉인을 드디어 함께 열입니다. 이후 3개월간의 세심한 작업 끝에 2월 17일 날 마침내 왕의 관, 무덤의 한가운데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카나본경은 그 다음에 4월 5일 왕의 관에 도달한 지 2달도 안 돼서 카이로의 한 모텔에서 모기에 물린 상처가 폐혈증으로 번져서 글쎄 사망합니다. 너무나 극적인 죽음이었기에요, 당시의 미라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워낙에 당시의 발굴 현장의 환경이라는 게요, 좀 위험했어요. 이집트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전에 되게 불결했겠죠. 게다가 카나본경 자체가 이미 몸이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카나본경이 워낙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요, 승마,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앞뒤 안 거리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 불결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 셈이죠. 저도 현장에서 텐트 치고 있으면요, 시베리아가 모기가 진짜 많거든요. 양봉장에 벌떼같이 많은데요, 한 팔에만 수십 듯이 물려요. 특히 이제 얼굴에 물리면요, 자다가 막 긁어요, 무의식 중에. 그러면은 재수 없으면은 막 땡땡 붙습니다. 당시에 카나본경이 있을 때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죽음은 사실 저주라기보다 그냥 설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고학 유물은 혹시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무슨 사람을 죽이는 균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공격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말이 반은 맞아요. 극지방의 영구 동토층, 이게 뭐냐면요, 북극권 가면은요, 사철 다 얼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름에는 풀 자라고 꽃도 피거든요. 근데 조금만 파면은 밑에 얼음이 꽉 차 있는 데가 영구 동토층이에요. 사람 죽어도요, 무덤을 못 파요. 얼음이 박혀 있으니까. 그럼 얼음을 파고 얼음 속에 시신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몇천 년 지나도 시신이 안 녹고요,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에 탄저병이나 페스트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들이 북극권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묻는 거를 깊게 못 파고 반만 파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녹아가지고요, 일이나 여우가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입으로 근처에 있는 원주민들이 키우는 술록들을 공격하는 거죠.
금슬록에서 다시 원주민들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약이 없는 그러한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미 제기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위험은요, 진짜 북극권 같은 아주 예외적 부분을 제외하면요, 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병원균보다 고고학 현장이 더 위험해요. 현장에서 땅을 파는 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죠. 한국도요, 항공 촬영 중에 추락하거나 발굴 현장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고고학은 애초에 작업 환경 자체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수칙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한데 왜 미라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을까요? 이게 황색 언론의 상황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192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는요, 이집트에 발굴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워드 카터를 지원한 카나본경이 어디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탕카멘의 전 세계 최고의 특종 소식을 오로지 영국의 타임스에만 독점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미라의 저주 같은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거기에 편승해서 한번 신문을 더 팔아보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무슨 미스테리하다든지 그러한 죽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은요,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 때부터 아주 극심화됐었는데요. 번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있죠. 로제타 스톤. 이집트어를 번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집트어하고 그리스어가 같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돌인데요. 이게 나폴레옹의 부대가 발견했는데 정작 유물은 영국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할 때 이집트 학자들을 데리고 가서 체계적으로 다 유물을 긁어 모았어요. 그러자 영국이 그 앞에서 전쟁을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투탕카멘의 발굴 소식은 영국에게는 자랑스러운 업적이지만 다른 나라, 특히 아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주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 영국이건 프랑스건 이집트 걸 가지고 왜 남의 나라 거 가지고 왜 싸우죠? 이거예요. 미라의 저주는 이렇게 남의 나라의 물건을 두고 전쟁을 하는 제국주의들 사이에 정치적, 문화적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나본경의 죽음이 오히려 이집트에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갓 이집트가 독립을 했어요. 이제 문화재 관리국을 만들고 거기에 관리국장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 프랑스인이에요. 피에르 라카라고. 이 카나본경이 이 발굴품의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고요. 차마 말을 못하고 저것들 다 영국으로 가는 거를 아주 그냥 못 볼 것 같은데 때마침 카나본경이 죽으니까 그의 권리가 공주로 날아가자 이집트는 이 유가족들한테 그 발굴 비용을 보존해줘요. 그리고는 그 유물들을 모두 이집트에 남기게 합니다. 하워드 카터 같은 경우는 카나본경이 죽음 이후에도 발굴 작업을 이어갔지만 뭐 평민이고 그냥 좀 고집 센 사람이었나 봐요. 그 심지어는 관광 가이드 하다가 관광객이 말 안 듣다가 막 주먹질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좀 그런 외골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주연한 그 미이라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 브랜든 프레이저의 그 모델이 보통 이 하워드 카터를 좀 많이 본땄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 피에르 라카가 관리하던 이집트 고대 문물국에서 유물 반출을 강력히 막았고요. 결국은 모든 권리는 이집트에 남겨졌습니다. 그 브리티시 뮤지엄 가보세요. 이 미라가 한 방 가면요, 러시아워 때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 같이 쫙 서 있어요. 수십 개가 한 전시장에. 그 지하 창고에는 그 몇십 배가 더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미라가 반출된 겁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유물인 투탕카멘만은 이집트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파라오 투탕카멘이 이집트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큰 선물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고고학은 여전히 위험하고 흥미롭죠. 하지만 그 속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역시요, 단순하게 고대의 보물을 황금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황금만 떠올리죠. 하지만 진정한 고고학의 의미는요, 유물 자체가 아닌 그 유물을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저주를 듣는다고 오늘 잠 못 잘 거 걱정하신 분들 그런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